네, 섹터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할 섹터는요, 해운 항공주가 될 텐데요. 최근 계속해서 운임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운 그리고 항공에도 영향을 받겠죠.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이재혁 LS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운송 관련된 지수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10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SCFI 운임 지수가 1,300대 그리고 1,200대까지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렇게 운임 지수가 조금 빠르게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일단 시장에 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선복 공급이 많다라는 이슈를 저희가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컨테이너 선들 떠다니는 숫자 대비해서 30% 이상의 선박들이 앞으로 인도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운임이 빠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수요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해운업의 수요 성장률이라는 것은 전 세계 GDP 성장률 대비 한 30% 정도 더 민감하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GDP 성장률이 28, 29년도까지 30% 이렇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공급의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수요가 그를 뒷받침하지를 못한다. 환경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를 일부 제한을 해줄 수는 있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거대한 구조적인 방향성 자체가 유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의 네. 항만 입항 수수료 절차 개시가 좀 들어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지난주까지는 미주 항로 쪽의 운임이 좋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10월 14일 날부터 입항 수수료가 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물건을 실어놔야지 그때 들어가서 입항 수수료를 네. 안 받는다. 근데 그 반대급부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반대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 이제는 실어도 입항 수수료가 나온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빠져나갔던 수요 물량들이 어느 정도 그 반대급부에서 절벽 영향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좀 급락이 있었다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방향성은 아무래도 저희가 경상적으로 3분기를 최대 성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8월 그리고 9월 초까지 성수기 효과들이 어느 정도 좀 출회가 됐고 이제는 사실은 성수기 효과가 계속해서 차츰 해소하면서 이제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다소 좀 우하향 그림을 그리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우하향 그림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운임지수 흐름에 따라서 각각 업종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네, 뭐 결국은 해운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사들이 우리가 몇 척의 배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항차 이익을 거두었는가가 이익 지표의 핵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운임지수가 깎여나가는 구간이 되면은 선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선박을 투자했던 고정비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익 지표 단에서 다소 조금 둔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황이 구조적으로 조금 슬로우해지는 둔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해운 선사들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이익 가시성에 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증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업 쪽을 바라보는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유는 19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 글로벌 해운 시장에는 어떻게 미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자세하게 좀 풀어주실까요? 네, 네. 이거는 약간 이 대러 제재라는 것은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대체로 다 컨테이너선에 대한 것들이에요. 컨테이너선은 소위 말해서 규격화된 화물을 수송을 하는 소비 시장과 좀 더 직결되는 내용이고요. 네. 러시아 제재가 발생되는 이쪽은 VLCC를 좀 중심으로 합니다. VLCC라 함은 베리 라지 크루드 캐리어, 다시 말해서 유조선이에요.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을 견제하겠다라는 목적이 EU 내지 미국으로부터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사실은 올해 연초까지 이 러우 전쟁 이후로 이 EU에서 계속해서 러시아에 이런 형태로 경제 제재를 가했다가 올해 연초쯤 해서 이 내용들이 다소 좀 반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한 카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시아의 우랄류를 풀어준다. 뭐 약간 이런 기대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러시아산 원유 유조선 선박들 앞으로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거 아니야? 결국 해운업은 시장에 배가 많을수록 운임이 눌리는 구조거든요. 근데 요랬던 것이 다시 이제 러우 전쟁이 매조지되는 그런 그림이 조금은
약해지고 오히려 다시 대러 제재 기조로 전 세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돌아서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19번째 제재안이 나오면서 560척 가까운 러시아 선박들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발표 직후에 저기 닝보항으로 들어가는 유조선 운임이 100PT를 좀 넘어가게 되면서 종전 대비해서 대단히 좀 높은 수준의 급등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리 원유 운반선을 사업을 좀 수행을 하는 뭐 저기 글로벌 기업들 뭐 프론트라인이라든지 뭐 네. TK 탱커스라든지 등등 글로벌 원유 운반선 관련 주들 역시 최근 들어서 주가가 대단히 좀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10월에는 굵직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를 두고 미국도 그렇고요. 각각 국가들의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미국이 약간 선박의 친환경화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네. 유럽이나 우리 같은 극동권들이 선박이 많이 친환경화가 되는 것을 찬성하는 그렇죠. 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해운 선사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 노후 선박들이 빨리 퇴출이 된다는 거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배가 얼마나 많은가가 네. 운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면 시장에 배들이 많이 퇴출이 되는 것은 선사가 없는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조금 아쉬운 대목이 되겠죠. 네,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IMO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특별 세션 2차 회의가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28년도, 27년도부터 시행이고요. 28년도부터 본격 규제인데 28년도부터 전 세계 선박들에 대해서 이 선박이 1년간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직접 측정을 하고 이 탄소를 배출한 양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탄소세라는 것을 IMO 중기 조치로 도입하는 것을 최종 채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요걸 앞두고서 미국에서 그래서 이거 협정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 항만 입항세 뭐 이런 거, 뭐 비자 제한 이런 거 우리가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외교적으로 좀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EU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역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래도 조선업과 해운업을 둘 다 영위하는 국가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 규제를 조금 더 찬성하는 스탠스, 더 나아가서 이 탄소세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대목이 탄소세 잉여단이라고 하는 서플러스 유닛이라고 해서 네. 친환경 선박을 도입했을 때 일종의 탄소 배출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박 간의 탄소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해서 규제를 조금 더 타이트닝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걸 찬성하고 있고 미국은 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도입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해운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H&M이 되겠죠. H&M이 지금 2조 원대 규모 자사주 공개 매수가 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계속해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벤트가 소멸됐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업황을 짚어주시면서 3분기에 실적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선은 이번 3분기까지는 그래도 경상적인 이익 지표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그간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들 중에서 작년하고 한 22년도 정도가 대단히 좀 좋았던 해고 그리고 평년 대비해서는 뭐 여전히 운임이나 이 회사의 이익 환경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공개 매수 기간 중에 공개 매수 가격이 26,000원 정도, 26,200원이었고요. 이 이벤트를 기대하는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던 것이 이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서 다소 좀 출회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컨테이너 운임이라든지 컨테이너 시황이 다소 조금 부진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예측들, 결정적으로 11월 달부터 중국과 미국의 관세 관련해서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수요 여파가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에서 다소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아무래도 H&M과 같은 컨테이너 해운주들이 다소 조금 주가에서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항공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뭐 연일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는 굉장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이제는 좀 여러 가지 호재 포인트가 있다. 지금 추석이라는 긴 명절을 앞두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 특히나 중국 단체 외국인 관광객의 이제 무비자 허용과 함께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항공주를 바라볼 때 이제 대형 항공주랑 LCC 나눠서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는 LCC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약간 보릿고개예요. 왜냐면은 전 세계 공항들이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단가를 안 올려오다가 작년도부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항공사들이 보잉 737, 에어버스 320과 같이 중소형 기제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경쟁 환경이 조금 격화되고 있어요. 네. 뭐 이스타 항공이나 최근에 출범한 파라타 항공 등등 좀 그동안은 조업 역량을 많이 늘리지 않았던 수송 역량을 많이 늘리지 않았던 항공사들도 최근 들어서 공급을 많이 좀 늘리고 있는 네. 분위기가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근거리 노선의 공급 경쟁 심화에 대해서 사실은 LCC들의 실적 압박이 대단히 좀 세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노선에 대해서 지난 7월 달에 왜 저기 지진 관련 네. 지진설 있었잖아요. 이때 실제로 여객 데이터가 7월에 일본이 많이 눌렸어요. 8월에는 일부 회복을 좀 하기는 했었지만 결국은 7, 8, 9월이라는 우리나라 여객 성수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성수기 실적 기대가 다소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LCC들은 다소 좀 보릿고개 구간이다 보고 있고요. 반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소위 말해서 FSC 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이제 탑승률이라고 하죠. 탑승률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면서 이 운임의 일종의 상방이 좀 공정위로부터 가이드라인이 걸린 게 있거든요. 여전히 그렇죠. 네. 요 영향을 조금 받고 있고 외항사들이 일부 조금 공급을 늘리면서 일부 노선들이 경쟁이 좀 올라온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이익 환경 자체가 사실 그리 좋지는 못한 분위기예요. 그럼 내년까지로 내다보면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내년도에는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좀 실적단에서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매크로 베팅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유가 빠지고 환율 조금 하방 압력 그래도 지금 최근에는 좀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환율단에서 좀 하방 압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금리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인하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구간에서 항공사들은 그 수혜를 고지고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한항공만 놓고 봤을 때에도 환율이 죄송합니다. 유가가 한 $10 정도 항공 가격이 네. 배럴당 $10 정도 빠지게 되면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근데 지금 WTI 전망이 미국 EIA에서 48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올해 지금 WTI가 뭐 60불대 초반밖에 안 되니까 대단히 조금 더 많이 빠져갈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항공 업황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지금 당장 하반기보다는 내년도 실적 개선을 기다려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해운과 항공 짚어주셨는데 각 업종 안에서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운송업종 안에서는 현대글로비스를 좀 가장 현대글로비스, 선호를 네. 하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증익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그 당기순이익단에서 놓고 봤을 때 현대엔지니어링 빅바스 영향으로 비용을 좀 많이 인식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그 효과가 마찬가지로 조금 빠져나가게 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순이익 상승폭이 대단히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 제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도 6천원을 좀 상회하고 있고요. 한 주당. 네,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 올해,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서 이 자동차 운반선 시장이 네. 중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나가는 것 대비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다시 극동아시아로 들어오는 이 항로 간의 물동량 격차가 대단히 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수혜를 현대글로비스가 그대로 다 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글로비스는 이 자동차 운반선이 시황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동안 배를 빌리는 용선료가 비쌌습니다. 근데 현대글로비스가 계속해서 이 용선들을 사선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소유 선박으로 바꿔가는 구간들 속에서 이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분위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는 시장 자체의 어떤 공급 괴리, 항로 간의 공급 괴리로 인한 수혜 그리고 이 선복의 사선 비중 확대를 통한 영업이익률 개선, 마지막으로는 순이익단에서의 유의미한 그로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증익 모멘텀에 대해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은 네. 투자를 해놓았던 일부 기업들의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반사수의 기대 역시도 충분히 이 회사의 주가를 하방에서 좀 지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말씀해 주셨는데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항공주 안에서도 최선호주를 듣고 싶거든요. 어떤 네. 종목 보고 계세요? 항공주 중에서는 네. 대한항공을 역시 좀 대한항공.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LCC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말씀드렸던 네, 그 네. 공급 과잉에 대한
공급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조금 존재합니다만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미주나 유럽 등지 조금 장거리 노선에서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화물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앞서서 뭐 항공 화물 운임 지수 빠지는 거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전략 화주들을 사전에 빨리 섭외를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이익 지표를 대단히 조금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글로벌 항공주들 중에서 대한항공의 피어라고 할 수 있는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저기 홍콩의 캐세이 같은 항공사들 네. 대비해서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단에서 충분히 매력도가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 항공사의 출범을 앞두고서도 계속해서 조금 이익이 올라오고 통합 이후엔 시너지가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다 네. 라는 뷰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항공업종 안에서 대한항공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공주에서는 역시나 대한항공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